이 집의 전세가는 바로바로 입니다. 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앉은 이유, 내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바로 이삿집 QA를 찍으려고 앉았습니다. 전세 관련, 이사 관련, 대출 관련 QA를 받는다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놨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카테고리별로 질문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일단 첫 번째, 집 정보 카테고리입니다. 이사한 집 평수와 금액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삿집 평수는 10평에서 11평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전 집이 9평이었어요. 그래서 2평 정도 넓혀서 온 겁니다. 이 집의 전세가는 바로바로 3억 초반입니다. 완전 극 초반이에요. 어떻게 이 컨디션에 3억 초반을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원래 이 집이 3억 중후반대 집이에요. 근데 앞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이 안 나갔대요. 그래서 조금 싸게 집주인이 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옳다구나 하면서 여기 살겠다 한 거죠. 다른 집들은 저보다 좀 더 비싸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까지의 거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7, 8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들어온 이유가 주차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역까지의 거리는 엄청 고려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설정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질문. 이사 당일날 잠수탄 새집 주인은 그 이후로 별일 없으신가요? 별일 없어요. 못 받거나 이런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대신 나갈 때 조심을 해야겠죠? 뭐 2년 후의 일이니까 일단 미리 겁먹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출 받으셨나요? 금리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HF 대출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 금리는 낮지 않아요. 4.472 %입니다. 여기서 제가 신용카드를 쓰거나 하면은 금리가 인하가 돼요. 그래서 최대 0.9%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3.5%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은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집의 조건이나 나의 조건을 따졌을 때 80% 미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래서 신용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을 체크를 해요.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안전한 집인지. 그래서 연봉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출 상품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받은 HF, 그리고 허그 대출, 그리고 SGI 그런 기관에서 빌리는 대출 상품이 있고 허그 전세 대출은 건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검사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HF는 내 기준을 보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연봉을 보고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몇 억 이하의 집 혹은 집의 조건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집이 있고 안 나오는 대출 집이 있어요. 보통 직방이나 뭐 피터팬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청년 전세자금 대출 뭐 100% 가능한 집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 아니면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나 이런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다. 그거 가능한 집만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능한 집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어떤 대출을 받을지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집을 구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SGI 뭘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부동산에서 연결된 은행 상담사 직원분이 계세요. 신용도나 아니면 나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줬을 시에 뭐 어떤 상품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래야 금액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대출하는 과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진짜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몇 억을 빌린다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다 돈을 빌려가면서 집도 구하고 집도 사고 하는 거더라고요. 일단 집 계약하는 과정 속에 대출이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섞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금액대에서 볼 거고 내가 대충 얼마를 빌려야 되고 대충은 추측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대에 맞는 집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 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집 찾는 어플들 보면 100% 대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으니까 그 문구를 보고 꼭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보러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근린시설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쌀 수 있는데 그건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에서 집을 쭉 봐요. 가계약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가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도 내는데 내가 만약에 계약서를 들고 갔는데 나의 문제든 건물의 문제든 대출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 돼요. 건물에 문제가 있을 시 가계약금은 100% 반환한다. 그거는 꼭 넣으셔야 되고 플러스로 넣으면 좋은 게 은행 대출 시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에 그것도 100% 반환한다. 그런 특약 조건을 넣으면 베스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 임차인을 100%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써줄 수 있냐?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계약 파기했을 때 그 계약서에서 그 특약 조건을 넣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부동산에서 넣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등본 같은 거를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쫙 들고 간 다음에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면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 들어갈 때 전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은행에서는 나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한테 돈이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빌리고 있는 은행이 있어.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내가 또 빌려야 돼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갈 때 집주인이 나한테 돈을 꽂아줘야 돼요. 그걸로 나는 돈을 내버리고 상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끝! 상환 됐어. 그리고 내가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럼 이 집주인한테 가요. 은행 대출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 전에 살던 나갈 사람한테 돈을 또 주겠죠? 진짜 나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타이밍도 막 모르겠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오전 안에 그게 다 처리가 돼요.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기 전집은 다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 전 임차인한테 돈을 안 준 상황이라서 전 임차인이 문을 안 열어줬었죠.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난리가 나고 청소도 못하고 내가 진짜 그 빡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세라는 게 참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과 연결돼 있는 전세 카테고리로 가보겠습니다. 전세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월세보다 전세로 살 때 더 좋아진 점. 솔직히 전세를 사는 이유는 월세보다 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요새는 대출이자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월세 내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월세를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사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세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집 컨디션에 내가 살려면 정말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전세로 내는 게 더 저렴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공유 부탁해요. 이거 확실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전세 보증보험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로 내놓은 보증금 값을 좀 보셔야 돼요. 전세 보증금의 2배가 매매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집이 정확히 2배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고른 거였고 이 집이 2바퀴 돌았을 때 오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임차인일 때 위험한 이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왔어. 내가 계약한 사람은 건물주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주가 이 호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호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수별로 집주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어쨌든 나는 건물주한테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대.
그럼 이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주에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그 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상한 집주인한테 갔어. 그리고 나는 건물주한테 내 돈 어딨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몰라요. 나는 집을 팔았고 그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을 줬어요. 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집주인이 잠적한다? 그럼 좀 노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살던 집이 딱 그런 집이었어요. 신축이었고 내가 첫 입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건물주한테 내가 넘겼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고 근데 중간에서 부동산이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무가 없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나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겠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좀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돈이 조금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집을 사준 경우였고 그래서 제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집주인분을 믿고 2년을 살았고 저 나갈 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집주인.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쨌든 첫 입주자가 아니라 2바퀴, 3바퀴 돌았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이 임대사업자 집이에요. 임대사업자라 하면 뭐냐면 집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집이 있겠죠? 그 집에서 이제 월세 받고 전세 받고 이러면서 임대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 시에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 놓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집이 많으면 사기칠 가능성도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집 전세가를 뭐 5% 이상 올리면 안 되고 막 그런 조건들이 있고 저는 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어떤 기준인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반을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반을 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집인 경우에는 그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됐든 저 사람이 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100% 보장돼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은 그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쳤을 때 네이버에서 또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간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르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소를 검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허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가입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자취방 보러 갈 때 꼭 필수로 보는 건 뭔가요? 저는 일단 안전한 곳이 제일 최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보는 편이고요. 앞에가 탁 트여있는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비싼 집이어도 진짜 앞 건물이랑 뽀뽀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진짜 앞에 뭐 하는지 다 보여. 막 그럴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자 혼자 살기에. 저는 앞에 좀 트여있는 내가 뭘 해도 산이 봐 날. 나무가 봐. 뭐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진님 경험 또는 주변 사람들 의견 더해서 빅데이터로 여자 혼자 살기 괜찮은 서울 동네 추천 어떠신지요? 서울에 안 위험한 동네는 없어요. 동네 차이라기보다 골목을 많이 끼고 들어간다든지 술집이 주변에 많다든지 음식점이 많다든지 모텔이 많다든지 이러면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꼭 그래도 저는 골목을 들어가요 라고 했을 때 주변에 24시 편의점이라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막 위기에 처했어요. 막 누가 쫓아오거나 막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상가가 막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을 구한다 했을 때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세요. 그게 꼭 중요합니다. 저는 월세집 구할 때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편의점 있는 거는 편리성도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대 주변이 조금 안전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살았을 때 숙대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집 넓지만 해가 남향은 아닌 곳 대 집은 좁지만 해가 남향인 곳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저는 전자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남향인 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남향이면 좋은 거지 남향이 아니면 아예 집을 보지 않는 거는 사실 요즘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집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향인 집이
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집 보러 다닐 때 뭐 처음에 이제 엄마가 꼭 남양인 데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이 남양인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중개인분이 항상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요즘은 남양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굳이 내가 어려가지고 왜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 집도 남양이 아닐 거야. 뭐 남양을 굳이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 남동양을 찾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화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한 남양, 그런 완벽한 나의 컨디션, 모든 게 맞는 집은 없다는 거. 그렇게 완벽한 집은 비쌉니다. 첫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뭘까? 고려해야 될 3가지? 첫 번째는 내가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과금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월세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과금도 나가고요. 생활비도, 식비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0만 원이다 했을 때 최소 식비는 한 달에 3, 40만 원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월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냈을 때 얼마가 남고 이제 돈 관리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사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자취해볼까? 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세상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자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세상을 알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혼자 헤쳐가는 힘이라던가 잘 지켜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나의 살림살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뭐 이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살림살이라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하나요? 근데 정말 키친타월부터 그 두루마리 휴지부터 막 왜 그렇게 빨리 쓰는지 혼자 사는데도 정말 빨리 써요. 그리고 샴푸가 막 금방금방 닳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른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 할 점. 생각보다 사는데 소비하는 물품이 많고 굉장히 빨리 쓴다 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빨래방이랑 편의점 있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불 빨래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본가에 가져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뭐 세탁소나 그런 거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숍 있는 것도 중요하고 스벅 끼고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첫 자취생을 위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사 카테고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사하기까지 몇 달 정도 걸리셨나요? 최소 3달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3달 전에 내가 집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집을 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집도 보러 오고 내가 집도 보러 가고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될 시에는 은행과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달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삿짐 업체 선정 방법, 그리고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짐싸 어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제일 큰 물건들, 예를 들면 TV, 뭐 냉장고, 옷장 이런 아예 그냥 그 자체로 옮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내가 지금 집이 몇 평인지, 짐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시면은 이삿짐 업체들이 쭉 연락을 줘요. 근데 서로의 견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평이나 평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너무 높은 거에서 2-3칸 정도 내려온 곳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사실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2-3개의 후보군을 둔 다음에 후기가 많은데 또 안 좋은 평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제외를 했어요. 이제 이사를 할 때 제일 큰 짐이 옷장, 화장대, 침대였거든요. 그리고 TV장 이렇게 4가지였는데 8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인테리어 어떻게 예쁘게 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걸 보고 참고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의 인테리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촬영을 하는 사람이고 일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이 스튜디오처럼 예쁘길 바랬어요. 그래서 촬영했을 때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를 빌미로 계속 봤어요. 핀터레스트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29cm, EQL, 오늘의 집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충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알려면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셔서 인테리어를 검색해요.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 나와요. 저는 일관되게 버터색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이런 파스텔 톤을 좋아하고 동글동글한 라인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이버 렌즈 검색, 스마트 렌즈 검색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집이 나와. 사실 오늘의 집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최저가 쇼핑을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서칭하는 게 나의 취향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룸투어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이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정보가 있다면 부드럽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하고 싶으신 본인의 의견이 있다, 나 딱지 의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